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 지은이는 스즈키 도시야키, 일본의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할 뿐 객관적인 사실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 당신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지금까지와 똑같은 인생이 계속될 것이다. 잔인한 말 같지만 아무리 성공에 관한 책을 읽어도 인생은 바뀌지 않고 회사를 옮기거나 결혼을 해도 당신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 실패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고 소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소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계속 건강을 걱정할 것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각본을 써놓고 그 각본대로 살기 때문이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 프로그램은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작동한다. 당신이 운 또는 운명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쓴 각본이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이라는 각본대로 살고 있다. 만약 그 각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자신의 각본을 다시 쓰지 않는 한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각본을 고쳐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본은 수많은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각본은 고정관념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생각이나 관념을 바꿔야 한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이제까지 자신을 속박해온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마음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나를 바꾸고 싶다, 성격을 바꾸고 싶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벼락치기 기술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생각 이상으로 단단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지금의 상황이 불만족스러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지배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본을 쓴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살아간다. 우울함과 불행으로 가득한 각본을 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인생 각본이란 교류 분석 이론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에릭 번이 제창한 심리적 프로그램을 말한다. 심층 심리에서 무의식적으로 각본이 쓰인다. 인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는 분명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각본을 쓴다.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리고 그 각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갖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결국 그 신념은 현실이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고 한다. 인생 각본은 주로 7, 8세 유년기에 만들어진다. 커서 훌륭한 어른이 돼야 한다와 같은 부모의 훈육이나 너는 주의가 산만해와 같은 주변의 평가, 그 밖에 학교 교육 등을 통해서다. 유년기에 만들어진 인생 각본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 각본은 그만큼 강력하다. 각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각본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 써야 한다.
이것은 인생 각본이 꾸민 일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각본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나 이것은 각본일 뿐이다 라는 냉정한 자세를 가질 수만 있어도 큰 효과가 있다. 인생 각본이라는 존재를 알면 어차피 나는 성공하지 못해, 어차피 나는 인기가 없어 등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 미국 의학 박사이자 국제교류분석협회 회장을 역임한 로버트 굴딩은 부인 메리 굴딩과 함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지령을 분류했다. 굴딩 부부는 금지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 각본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금지령이란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다. 지금부터 굴딩 부부가 분류한 13가지 금지령을 소개한다.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하며 읽기 바란다. 1. 아무것도 하지 마. 부모가 엄하거나 반대로 과보호를 하는 사람이어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는 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아이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적극성이 부족하고 자기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2. 내가 아니어야 했어. 자신의 성별이나 정체성을 부정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성 친구는 많은데 동성 친구가 적은 사람 또는 동성만 있는 집단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주위의 평가나 대외적인 평판에 행동이 좌우되기 쉽다. 3. 어린애처럼 굴지 마.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일찍부터 자립을 강요당해 어린 시절을 아이답게 구김살 없이 보내지 못해서 고지식한 사람이 되기 쉽다. 미팅이나 회식 자리에서 열심히 음식을 나눠주거나 술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주문을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은 전혀 즐기지 못하는 것도 이 금지령에 묶여 있어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 내가 해야 해라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삶의 족쇄가 돼버린 경우다. 4. 성장하지 마. 세 번째 금지령과 반대로 엄마가 다 해줄게와 같은 과보호 속에서 자랐거나 막내여서 어리광쟁이로 자란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 대신 배우자를 찾거나 부모끼리만 맞선을 봐서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5. 느끼지 마. 넘어져 아파서 울고 있는데 부모에게 무시당하거나 참아라며 억압당한,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버릇이 되어 매사에 무관심하고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6. 생각하지 마. 이 금지령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한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점이나 미신 등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도 이 금지령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7. 가까이 오지 마. 부모와 거리감이 있거나 살을 맞대고 가깝게 지낼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생활이나 속마음을 주변에 털어놓지 못한다. 고민거리가 있어도 상사나 동료와 상의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하려 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내가 참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성공하지 마. 잘했을 때 칭찬을 받지 못하는 반면 실패했을 때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경험이 반복되면
성공하지 마라는 금지령이 자리 잡기 쉽다. 부모가 성공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실패에만 관심을 보이면 아이는 성공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9. 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돼. 어릴 때 큰 병을 앓거나 크게 다쳐서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등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인내하는 부모를 봐온 사람이 가지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운을 남에게 양보하거나 스스로 행복을 깨뜨리는 행동을 한다. 10. 건강하면 안 돼. 가벼운 감기나 상처에도 호들갑을 떠는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폭식과 폭음을 반복하거나 건강검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여기에 속한다. 11. 중요한 사람이 되어선 안 돼.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책임지는 것을 싫어한다. 지극히 수수한 옷을 좋아하거나 말수가 적고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 탓일지도 모른다. 12. 소속되어선 안 돼. 쟤랑 놀면 안 돼 라며 부모가 친구를 골라주거나 우리 애가 수줍음을 많이 타서 라며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부대끼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를 잃는다. 13. 존재하지 마. 아마도 가장 괴로운 금지령일 것이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거나 너만 아니었다면 이혼했을 텐데 라며 부모에게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아이는 이 금지령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탓에 자기 몸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된다. 술이나 약물 등에 의존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앞서 열거한 금지령에 따라 세상을 보는 4가지 방식이 만들어진다. 교류 분석에서는 이를 태도라고 부른다. 1.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와 같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긍정하는 태도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는 행복한 인생 각본을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2. 나는 NG, 너는 OK.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 주변에는 모두 대단한 사람뿐이다 라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다. 실패 경험을 통해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금지령을 인생 각본에 새겨버린 것이다. 3. 나는 OK, 너는 NG. 자신은 긍정하지만 타인은 부정하는 태도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의심이 많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반발하는 사람을 힘으로 통제하려는 폭군 유형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용납하지 못한다. 4. 나도 NG, 너도 NG. 가장 문제가 있는 태도 유형이다. 사는 것이 허무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라며 자신이든 타인이든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유년기에 부모의 보살핌이 없었거나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존재가 없었던 탓에 마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드라이브라는 영어 단어에는 운전하다라는 뜻 외에 몰고 가다, 몰아내다라는 의미도 있다. 아이는 금지령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언행에도 영향을 받는데 심리학자 테비 칼러는 이를 드라이버라고 불렀다.
즉, 아이를 행동으로 몰고 가는 메시지다. 드라이버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있다. 완전해져라, 기쁘게 해라, 노력해라, 강해져라, 서둘러라. 5가지 드라이버를 보고 이게 나쁜 메시지인가? 오히려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 이것들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강하게 지배당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예컨대 노력해라 라는 드라이버에 지배당한 사람은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데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에 집중한다. 1. 완전해져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숫자를 자주 사용한다. 정중한 말투를 쓴다.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한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다. 항상 입을 꼭 다물고 있다. 2. 기쁘게 해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한다. 대화할 때 몸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자주 끄덕인다. 눈을 치켜뜨는 행동을 자주 한다. 부자연스럽게 웃는 티가 난다. 3. 노력해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앞뒤 살피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힘들다는 것을 지나치게 어필한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항상 몸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한다. 미간을 찌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4. 강해져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많이 한다. 낮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한다. 몸을 뒤로 젖힌 채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는 등 상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다. 무표정하고 움직임도 적다. 5. 서둘러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항상 시간이 없어 라며 초조해한다. 말이 빠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막는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본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게임이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삶을 완성하기 위한 게임에 참여한다. 애정이나 돈, 행복감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 날마다 행동을 이어간다. 모든 사람에겐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너무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애정에 굶주려 있다. 그런 아이의 무의식에는 무시당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못된 장난을 치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한다. 사람은 혼이 나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을 더 괴로워한다. 그래서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빗나간 행동을 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에릭 버는 30가지 이상의 인생 게임을 소개했다. 여기에서는 인생 게임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소개한다. 1. 자멸 게임.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무능한 자신을 벌하는 것이 이 게임의 보상이다.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변 사람들을 도발해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상사 등에게 혼이 나고 주위에서 거절당함으로써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부정적인 인생 각본을 확인한다. 2. 공격. 남탓 게임. 약을 주든 주사를 놓든 어떻게 좀 해줘 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환자나 음식이 늦게 나왔으니 돈을 못 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손님,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상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공격, 남탓 게임이다. 이 게임은 타인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옳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언뜻 공격적이고 자신감이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사실 자기 부정이 숨어 있다. 무능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며 그런 행동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3. 책임 회피 게임. 나는 잘못이 없어. 공은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실패는 부하 탓으로 돌리는 상사가 적지 않다. 이런 유형은 책임 회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임의 특징은 인생의 중요한 국면이나 책임에서 무작정 도망치는 것이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는 OK, 너는 NG라는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4. 경쟁 게임. 어제도 밤새 일했어. 나 어제도 밤새 일했어 라든가 골치 아프게 또 동아리 임원을 맡게 됐어 라며 항상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는 힘들다 라는 점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칭찬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준다고 믿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느껴야 직성이 풀린다. 일 중독인 사람이 바로 이 게임을 하고 있다. 열등감이나 콤플렉스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믿고 있다. 5. 타인 지배 게임.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게임은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유형의 사람이 하는 게임이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하 직원을 꾸짖는 상사,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며 자식을 분신처럼 여기는 부모가 대표적인 예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앞세워 상대의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OK, 너는 NG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 게임을 하면 너를 위해 또는 너를 생각해서 라고 말하며 상대의 행동을 시시콜콜 간섭하고 가르치려 한다. 이것은 물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상대의 자유를 빼앗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봐,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며 상대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키워간다. 6. 복수 게임. 이 원한은 반드시 갚아주겠어. 이 게임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다. 다만 복수의 상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다음에 또 걔랑 얘기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라고 화를 내며 남자친구를 구속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보자. 언뜻 남자친구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여자가 정말로 복수하고 싶어하는 상대는 따로 있으며 그것이 원인일 경우도 있다. 자주 바람을 피워서 엄마를 울렸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 자기를 버린 전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 그런 과거의 콤플렉스나 마음의 상처가 복수 게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복수 게임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며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다. 7. 의존 게임. 왜 답장을 안 해?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져서 계속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여자는 의존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상대에게 무작정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는 생각하지 마, 성장하지 마, 금지령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상대에게 의존하려 한다.
무엇에 대해서도 책임지기 싫어서 계속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은 유년기의 금지령 등을 통해 인생이나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만들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또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해 라는 인생 각본을 써버린다. 그리고 그 인생 각본을 수행하기 위한 게임에 참가한다. 정해진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각본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먼저 각본의 틀이 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어떤 성격인가? 밝은 성격인가 어두운 성격인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누구나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규정지어 말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두운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꺼려진다.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게 좋다. 금방 우울해진다 같은 이유를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 행동이 쌓여서 완성된 것을 두고 나는 어두운 성격이야 라고 믿을 뿐이다. 성격은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끝까지 파고들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는 믿음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은 몸의 일부처럼 돼버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경과 같다. 당사자는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고정관념의 정의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단정하고 확신해버리는 마음의 작용이다. 고정관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고 당연해서 그것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전제로 삼아버린다.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근거를 따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왜 고정관념을 갖는 걸까? 고정관념이 뇌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편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정관념이 전혀 없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옷을 입어야 하나? 가족을 믿어야 하나? 식사를 해야 하나? 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정관념을 갖는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왜라는 의심의 고리를 적당한 곳에서 끊어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어른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반복한다. 왜, 어째서 라고 근거를 찾아 영원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무한 후퇴라고 한다. 아이는 왜를 반복하면 결국 최종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의문에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질문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듣지 못한 아이는 의아해하면서도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고정관념이 된다. 우리는 사물을 인지할 때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 필터가 활성화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외의 정보는 그저 배경으로 전락한다. 사람은 정보를 모아서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완전한 의미를 읽어내는 습성을 갖고 있다. 그 과정은 마음의 필터를 통해 진행된다. 자신에게 편리한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한때 자아 찾기라는 것이 유행했다.
그러나 진짜 나와 같은 것은 없다. 고정관념일 뿐이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 세상은 고정관념으로 가득하며 세상이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고정관념의 근거로 쓰이는 재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 둘째, 지위나 직함. 셋째, 상식이나 평판이다. 그러나 이 재료들조차 고정관념 투성이다. 숫자는 객관적 사실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 데이터를 생산한 쪽에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숫자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여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숫자를 도출할 것인가에는 역시 사람의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조차 고정관념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이 직접 보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회적 문제가 된 보이스피싱은 지위나 직함을 교묘하게 이용한 범죄다. 검찰청입니다 또는 경찰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믿는다. 그러나 지위와 직함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에 가치가 있다거나 신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기획에 모두 반대해요. 이번 프로젝트는 모두 좋다고 하네요 등 모두라는 단어가 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모두가 누군데? 라고 물으면 정작 서너 명밖에 이름을 대지 못한다. 또 줄을 길게 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보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겠지? 라고 생각해 그 줄에 동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것을 동조 심리에 의한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도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증명이라고 부른다.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성공하면 신념이 된다. 신념을 관철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신념도 고정관념이다. 원래 사람의 성격은 본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신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신념이 된다. 예를 들어, 대화하면 이해할 거야. 사람은 서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누구와도 교감할 수 있다면 전쟁이 왜 일어나겠는가?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소송까지 가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는 신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도의 독립운동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행동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나갔다. 이때 신념의 불씨가 된 것은 사실 고정관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계단이 움직이면 편하겠다는 생각에서 에스컬레이터가 탄생했고 손으로 열지 않아도 문이 열리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동문이 탄생했다.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가 이것은 분명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신념으로 이어진다. 매사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으면 신념은 생겨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신념이 되는 것이다. 아시아권 나라들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생겨난 도덕과 윤리가 많다. 즉, 세상의 눈이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서양에서는 종교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며 세상의 시선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오로지 신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고 본다. 잠깐 10가지 설문을 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이 자신에게 해당하면 동그라미, 해당하지 않으면 X표를 하면 된다. 1.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2. 어떤 자리에서든 분위기를 깨는 일은 하면 안 된다. 3. 여성에게 나이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4. 데이트에서 돈은 남성이 내야 한다. 5. 상대의 나이나 지위 등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6. 사원이나 학생이 잘못했을 때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사장이나 교장이 사과해야 한다. 7. 모두가 야근하는데 혼자만 정시 퇴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8. 외출 전에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등 몸치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9. 연하장 등을 받으면 반드시 답장을 해야 한다. 10.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동그라미가 6개 이상이면 상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것밖에 없잖아.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고정관념에 단단히 지배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흔히 그 정도는 보통이야, 그건 상식이야 라는 말을 한다. 마치 평범함과 상식이라고 정해진 것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 기준은 애초에 누가 그리고 언제 정한 것일까? 평범함이나 상식이란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이 믿고 있는 생각, 즉 고정관념이다. 가정, 학교, 사회, 취미 모임 등 모든 곳에 상식이 넘쳐난다. 세상에는 매너나 규칙이 있기에 질서가 유지되고 그 덕에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 다만 모두가 야근하는데 혼자만 정시 퇴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와 같은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고정관념은 누군가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세상의 상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환자와 여러 번 면담하며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환자의 심리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해도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 타인의 입장은 그렇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기분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상사가 화난 표정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인사하는 걸 못 봐서 받아주지 못한 것뿐인데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심리학 분야에는 독심이라는 말이 있다. 텔레파시 같은 초능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이 아니라 인지적 왜곡이라는 증상 중 하나를 가리킨다. 사소한 행동이나 말을 바탕으로 저 사람은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며 타인의 심리 상태를 제멋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적이나 악의를 알아채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설령 상대가 내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스트레스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이유는 나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그것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 등을 불러와 몸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다라는 불안한 감정은 근육이나 혈관, 내장, 내분비 샘에 이상을 일으킨다. 분노, 두려움, 걱정, 낙담, 슬픔, 불만 등 불쾌한 감정은 몸에 과도한 자극을 줘서 긴장하게 한다. 완전하지 않으면 패배다라는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인지 편향이 있다. 이런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을 A 유형 성격이라고 하며 항상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쫓겨 긴장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 경제도 고정관념이다. 호황이나 불황이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다. 호황임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불황임으로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생각도 고정관념일 뿐이다. 이처럼 고정관념은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은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당신의 인생도 자신이 쓴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인생 각본은 수많은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나쁜 고정관념을 버리면 인생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의 예는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유년기에 가족, 특히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지금의 당신을 좌우하고 있다. 유년기에 부모의 교육 다음으로 접하는 것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이다. 특히 어릴 때 받은 교육은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회사나 직업 또는 업계도 그 안에 사람들에게 다양한 고정관념을 주입한다. 업계에서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인 경우도 있다. 사회의 규칙이나 가치관은 국가나 지역, 시대에 따라 놀랄 만큼 다르다. 외출할 때는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는 지금도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 집주인이 밖에 나가 있는데 이웃 사람이 그 집에 드나드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식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불쑥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습관을 자동사고라고 부른다. 자동사고는 애초에 인간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익힌 능력이다. 근처의 풀숲에서 소리가 나면 냉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고 생각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가 온다, 도망치자라며 재빨리 행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간이 익힌 자동사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동사고를 따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기까지 하다. 2. 발동 조건과 자극이 다양하다. 발동하는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고 떠오르는 생각도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3. 행동의 결과가 부정적이기 쉽다. 자동사고를 따르면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로 행동할 때가 많아진다. 자동사고는 습관이다. 사물을 판단하려면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거나 정보가 불완전한 채로 성급하게 판단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휴리스틱, 즉 짐작이라고 한다.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감이나 경험의 의지에 순간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휴리스틱 자체는 자동사고와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휴리스틱은 반드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다. 확신도가 50% 미만이라면 그 근거와 이유는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버려도 되는 생각이다. 확신도가 50% 이상이라면 확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깨닫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냥 버리면 된다.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부정적인 예측은 종종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핑계가 되곤 한다.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 라는 무력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하면 된다는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자. 마치 앵커, 즉 닻에 연결된 배처럼 사고가 고정되어 틀에 얽매이고 좌우되는 것을 앵커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웨터가 18만 원짜리인 가게에서 9만 원짜리 스웨터가 있으면 횡재라고 생각하며 사게 되지만 대부분의 스웨터가 4만 원짜리인 가게에서 9만 원짜리 스웨터가 있으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항상 어떤 틀 안에서 또는 무언가와 비교하며 상황을 파악한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 감정에 지배당할 때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겨나기 쉽다. 저 사람은 언제나 나를 짜증나게 해. 어차피 다음에도 잘 안 될 게 뻔하지. 이것도 또 다른 앵커링이다. 상대를 싫어하면 상대의 사소한 한마디도 불쾌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진다. 고정관념에 푹 빠져 감정적으로 변할 때는 자기밖에 안 보인다. 발코니 사고법은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방법이다. 집의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듯이 자기 자신 또는 사물을 높은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상사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보자. 이때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서 되받아치거나 이런 상사 밑에서는 일 못하겠어 라며 사표를 던지기 전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그 상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 그 상사에게 반론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런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깝지 않은가? 그러면 상사가 싫은 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야 와 같이 본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떠오를 수도 있다. 압박감에 짓눌릴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1개월 후 또는 1년 후에도 나를 괴롭힐까? 시간의 척도를 바꿔보는 것은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인류의 역사 또는 우주의 역사라는 척도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작디 작은 문제로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역동적인 사고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공간축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장소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본다는 의미다. 이 고민이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고민일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된다. 또는 아프리카 난민 캠프라면? 심각한 재해를 당한 곳이라면? 하고 장소를 바꿔가며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의 고민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님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고정관념은 몸이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기억에서는 잊어버렸어도 몸이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무의식 중에 긴장하게 되고 몸이 반응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다. 몸이 기억하는 고정관념은
몸을 써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고정관념을 다스리는 3가지 습관. 1. 자세를 바꾼다. 자세가 바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좋고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2. 호흡을 바꾼다. 중요한 것은 심호흡이다.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쉰다. 이거면 충분하다. 심박수는 호흡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기만 해도 심박수는 떨어진다. 즉, 몸의 긴장 상태가 풀린다. 몸이 움츠러든 사람은 호흡이 얕아진다. 깊게 호흡하면 가슴이 펴지고 등도 곧게 선다. 3. 표정을 바꾼다. 거울을 봤을 때 어두운 표정을 한 자기 얼굴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부정적인 기분이 된다. 반면 웃음 띤 표정을 보면 아직 꽤 여유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걸리게 된다. 웃는 얼굴과 웃음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됐다. 억지 웃음이라도 심리적 효과가 있음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처음에는 억지 웃음이라도 괜찮다. 입꼬리를 올리고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을 만들다 보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웃는 얼굴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이 좋은 이미지를 믿으면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성격은 고정관념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은 깊이 파고들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불과 몇 명의 대인관계에서 겪은 일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적용해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이다. 또 스스로 믿고 있는 자신의 성격과 이상적인 성격 간의 괴리가 크다고 느낄수록 바뀔 리가 없다고 믿게 된다.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신념이나 고정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은 결과다. 그러나 성격은 전적으로 유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성격은 바뀐다라는 신념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성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행동을 바꾼다. 자신은 원래 밝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회사 사람들에게 열심히 인사를 해보자. 그러면 어느 날 사교적이고 밝은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척을 해본다.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하며 내면을 바꿔나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새 뇌가 그 모습이 나다라고 믿게 된다. 3. 환경을 바꾼다. 지금의 환경에서 멀어지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넓혀나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동아리 활동을 해보거나 강습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끊고 새로운 인간관계 환경에 뛰어드는 것도 좋다. 진학이나 이직 등이 절호의 기회다. 4. 복장을 바꾼다. 나폴레옹은 사람은 복장에 걸맞은 인간이 된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다면 복장부터 바꾸는 것이 좋다. 바꾸고 싶은 현실이 있을 때는 고정관념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언제나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이 있다. 그것을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 자신의 기준이 된다. 자신의 기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고정관념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거기 사로잡히지 않는 사고법을 익힌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었던 인생 각본을 자기 뜻에 맞게 바꿀 수 있다. 사람은 그저 운명에 농락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자신을 치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내면에 품고 있다. 과거의 일이 지금의 당신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란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현재의 나는 과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라는 당시의 심리학 상식을 깨고 대담하게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 원인이 있다는 원인론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 지금의 내가 있다는 목적론을 주장했다. 아들러의 저서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에 이런 문구가 있다. 사람은 과거에 속박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당신을 규정한다. 과거의 원인은 해설은 될 수 있지만 해결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므로 고정관념을 잘 극복하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명상에서 배우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인간은 뛰어난 두뇌로 인해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사고력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좋은 쪽에서만 사고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방면에서도 사고력을 발휘해서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킵니다.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100m를 1초에 달리는 속도로 골목길이든 시장이든 여기저기서 달립니다. 빨라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짧아진 반면 그만큼 어딘가에 부딪힐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진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심장이 혈액을 보내야 하는 범위가 키가 작은 사람에 비해 크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순환계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하나의 도시가 그 국가의 전부인 경우는 치안이나 공공질서 관리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소련처럼 큰 나라에서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싱가포르처럼 조밀하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시력이 아주 좋아서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다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이 평균보다 발달하면 그 반대급부가 항상 있습니다. 인간 사고력의 반대급부는 안 좋은 쪽으로도 머리를 잘 쓴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도, 옳고 그름도 다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령 어릴 적 큰 사고나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선택입니다. 생각과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접근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이 가장 어렵고 갈수록 쉬워집니다.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토익 400점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일단 400점을 통과하면 600점까지 가는 건 그보다 쉽습니다. 600점을 통과하면 800점까지 가는 것은 더 쉽죠.
고정관념을 바꾸고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의 그래프도 이와 비슷해서 처음에 큰 힘이 들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쉬워집니다. 제가 명상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걸 왜 배워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당시엔 아토피가 심한 때라서 명상을 배우면 정신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서 아토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평창 약초 선생님을 만나고 아토피가 완치된 이후에는 내가 그래도 명상을 계속 배워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명상 선생님께 여쭤보니 아토피와 상관없이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괴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없다면 굳이 명상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내가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항상 행복하고 기쁘다면,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에 내가 100% 만족한다면 명상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상황에서는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또는 불만과 부족감이 있더라도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갈망 없이 공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당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여전히 있었고 또 당시의 나보다 더 지혜롭고 대범하고 바람직한 삶을 꾸려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의심하면서도 꾸역꾸역 2년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든 생각은 세상의 많은 공부 중에 마음 공부만큼 즐겁고 흥미롭고 유익한 공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력으로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의 어리석음이나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고정관념은 대부분 좋지 않은 관념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고정관념은 희박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념이라도 고정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늘 더 바람직한 것을 향해 가는 초월적인 태도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지금의 나를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찾아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백과사전에 나오는 휴머니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생각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살피고 정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과 관념은 무의식 중에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하고 판단해서 유익하지 않은 관념은 빨리 개선하거나 치유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좋아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내 안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어떤 온라인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가장 놀랍고 유익한 발견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